비트코인이 긍정적이라는 부분은 달러랑 연동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은 미국인도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앞으로 유동성이 감소할 거라는 점. 먼저 요즘 핫한 시장의 이슈라서 이거는 첫 번째부터 좀 질문을 바로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총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가총액으로는 뭐 거의 애플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 보면 빅테크 하나의 종목만큼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한국은 1억에서 지금 가격이 고정돼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거고, 그러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1억이 넘으면은 미국의 가격이 얼마든지 글로벌로 숏이 터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서 또다시 한국에 1억이 이제 도달하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가격도 따라 오르는 좀 요상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환율이랑 전혀 매칭이 안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연동된 자산이 없는 거예요? 뭐 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일단은 비트코인은 우리가 뭐 다들 말씀하시지만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라는 게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는, 혹은 매출이라고 부르는 숫자들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뭘 사냐? 남는 돈으로 뭘 사냐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이동해 있는 상태고, ETF 나온다라는 그런 이슈, 그러고 난 뒤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썼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영역에서는 매매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계속해서 뭐 저금리,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좀 큰 이벤트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원래 반 비트코인주의자였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약간 본인의 대선 공약 비스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자 한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고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감기라는 이슈, ETF라는 이슈, 이것만 보고 달리던 시장이 대선까지도 이게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겠구나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럼 원래 대선이 조금의 이제 비트코인의 리스크였는데 이제는 그 리스크가 조금 해소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미국인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걸 떠나가지고, 알고 있음에도 뭐 그전에는 거래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부분이 계좌를 들고 있고, 그리고는 미국의 뭐 MZ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뭐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인을 거래한 적이 있고, 코인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좀 분류가 있다 보니까, 지금 통계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미국에서 30%에서 40%, 많게는 50%까지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혹은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저런 시장에 연계되어 있다, 실제로 투자한 적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쉽게 건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ETF 승인이 있었잖아요. 네. ETF 승인이 되고 나서는 사실상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정한 거잖아요. 미국이랑 큰 나라에서. 근데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서. 자산으로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금도 ETF가 있고 은도 ETF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원유도 ETF가 있고, 그리고 옥수수도 ETF가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거를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부르긴 하지만, 지금 이게 가상화폐라는 그 단어를 가상자산이라고 바꾸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주식, 그리고는 원자재와 같은 코인이라는 자산이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유동성으로 귀결되는 이유도, 다른 곳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지만 여기는 숫자가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ETF 승인이 되고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화폐로서는 아직일지 몰라도. 그렇죠? 근데 인정을 받았다라 함이 호재일 수 있지만, 사실 암호화폐의 또 매력적인 거는 진짜 상방을 모른다. 네. 뭐 하방도 모르지만 상방을 모른다가 큰 매력인데, 제도권에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 유독 그 변동성에 제한을 받지는 않을까. 근데 실제로도 보시면은 우리가 ETF가 출시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동 평균선을 뚫고 이제 추세가 붙으면서 상승할 때, 그때 보시면은 3만 달러를 뚫는 그 순간부터 최근에 이제 6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짜릿한 상승, 그런 게 있었겠지만, 오히려 지금 ETF가 출시된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1억이라는 가격에 달성한 이유로는 확실히 이제 알고리즘 매매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 매매를 그전에는 개인 투자자만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기관에서도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신호상으로 상방이 열리면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그 상황에서는 롱도 잡고 숏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포지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위쪽을 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더 상승할 수는 있겠으나 과거처럼 그냥 한쪽 방향으로 그냥 밀어 올리는 이런 느낌은 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는 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이 하나 파산을 해요. 그래서 다시 금리를 급격히 저금리로 낮추고 다시 한번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스닥은 5만을 못 가요. 그죠? 그리고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는 붕괴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하면은 그 돈들이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가상 자산 시장, 코인 시장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벤트에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 자산의 가격이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없어지진 않을 거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비트코인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는 관련된 프로젝트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따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컨셉으로 존재하던 소위 말하는 탈중앙화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의 하나의 화폐로서의 가치 그런 통용되는 가치를 이제는 부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비트코인을 복잡하게 바라봐야 된다. 예전처럼 코인은 그냥 가는 거다. 보다는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개념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알고리즘 매매라고 하셨는데 이거 잠깐만 더 설명 주실 수 있나요?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동 평균선 같은 거를 놓고 말 그대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람들이 미리 수식을 입력해 놓으면은 거기서 매수 매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일정하게 올라가서 뭐 신고가 전고점 영역에 다다르면은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그리고는 22평선까지 밀려 내려오고 엔벨롭이라는 요 그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 하단에 오면은 매수가 늘어나고 실제로 요즘에 그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박스권에서 가격이 좀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ETF 출시된다라는 얘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3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에 그런 추세를 보시면은 2만 5천 달러를 중심으로 정말 외환 시장보다도 채권 시장보다도 더 갇혀서 움직였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위아래에서 1% 2% 정도의 수익을 계속해서 실현을 하면서 가둬놓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거래량이 줄어들면 또다시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 최근에 또 조용하다가 다시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라고 하지? 네. 누나 여자들이 맞나? 아무래도 그냥 뭐 돈나무 누나라고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누나라고 합니다. 네. 저 누나라고 하겠습니다. 캐시우드 이제 누나가 돈나무 누나가 또 비트코인 강세 시나리오 2030년까지 네. 15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전에 최근에 캐시우드의 조금 실적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를 결과적으로는 고점에서 잘 팔았고요. 그리고는 최근에 엔비디아를 또 결과적으로는 중간에서 팔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승을 즐기고 좀 비중을 줄였고요. 최근에는 다시 테슬라를 비중을 늘리는 중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투자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투자판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라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 그 전국에서 테슬라 상승에 대해 가지고 너무 캐시우드에 열광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저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치보다는 더 많이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만큼 유명해졌는데 워렌 버핏만큼 투자를 잘하는가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워렌 버핏과 캐시우드 사이에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언론 플레이를 잘했다라는 거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독특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잘하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살아남은 거고 그리고는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이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적이 많다라는 게 좀 단점이겠죠. 뭐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전부터도 뭐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러고는 유동성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2030년까지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길게 지속이 되고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리고는 우리가 잉여 현금이 시장이 얼마나 풀리느냐가 결국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150만 달러는 그죠 항상 세게 부르니까 테슬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4천조짜리 회사가 될 거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던 점에서는 그냥 그런 그러니까 강세로 보는 거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에 집중하지 않고. 네. 2030년이면 6년 남았네요. 네. 보통 6년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많습니다. 미국에는 많다. 네. 국내는 없죠. 우리나라 보니까 30대인가 그거
한번 계좌가 다 팔리고 사고 하는 그거를 회전율 그게 네. 몇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몇십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100%가 한 바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1000%면은 10바퀴 돌린 10바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계좌가 있으면은 10억을 사고 10억을 팔면은 1000%가 찍힙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실제로 시청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저도 좀 극단적으로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1년에 한 200%에서 300% 많이 가면 500%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약간 뭐 물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 속도로 매수 매도를 하는데 대부분은 분기에 이미 1000%를 찍으신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한 100일 동안 10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오태민 교수님 네. 하고 좀 대화를 해봤는데 비트코인을 한 16년도, 17년도 이때부터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재벌이 됐냐? 99%는 못 됐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 없다. 뭐 생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테이버님 관점에서는 그럼 비트코인 그냥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알고리즘 매매가 계속 있는데 우리도 조금 어느 정도 상한선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어떤 일정 부분 아래에서는 비중을 좀 늘리고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일단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코인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 아이디어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접근할 거냐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떤 자산이든 간에 바이앤홀드로 이제 하실 거면은 그 기업을 경영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내가 비트코인을 어찌 보면은 정말 150만 달러, 200만 달러, 300만 달러 갈 때까지 안 팔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업이라 그러면은 내가 경영을 잘할 거야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고 내 거야라는 약간 소유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7만 달러인데 3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 달러 간다고 내가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냐? 그거는 사람의 심리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부터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본인 총 포트폴리오, 본인 총 자산의 한 5% 정도? 5%. 그 정도는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해 놓으셔도 상관없다. 그리고는 그걸 그냥 묻어 놓으셔도 상관없다. 나머지 95%로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생계 활동을 이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5%가 나중에 되면은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원 패트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했죠. 비트코인은 영원히 될 수도 있고 그리고는 이게 정말 10억, 20억, 30억 갈 수도 있는 거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거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혹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영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숫자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으니 자산시장 판에서는 지금 유동성과 연결짓는 결부짓는 이유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숫자, 비트코인의 가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유동성이 늘어날 때더라.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유동성이 떨어질 때더라.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 1억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이런 통계도 나왔어요. 많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을 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개인들의 대출 잔액 증가 속도와 비트코인의 그 가격 상승 속도가 일치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개인들의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디레버리징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뭐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시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루나 사태가 터졌던 그때 시기처럼 완전히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뭔가 코인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맞는 아이디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4월에 반감기 네.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반감기인데 네. 이미 과거 데이터는 있잖아요. 몇 네. 번의 반감기를 거쳤기 때문에 반감기 전후로는 어떻게 된다. 근데 이번 반감기는 뭐 조금 다를지 어떻게 좀 시장에선 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결국에는 심리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반감기를 기대했던 이유는 반감기 전에도 올랐고 반감기가 끝나면 더 올랐다였어요. 그러면은 반감기가 끝나면 더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80% 90%예요. 그러면은 오르겠죠. 결국에는 심리고 수싸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저항선을 찾을 것이고 저항선이 뚫리면은 신규 매수자가 붙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매수와 상승이 다시 한번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반감기가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오르더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고 그럼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일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래가 거래대금 그리고는 시중에 도는 유동성의 양에 있어서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고점일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가 지나고 날 때 4월 이후에 저는 트럼프가 했던 말 11월 대선에서 있을 비트코인 관련 이슈까지도 생각해 보면은 이번 반감기도 전과 다르지 않을 거고 반감기가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 가지하라 외치는 투자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랑 이 사이클이 맞물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유동성이 줄어들 만한 이슈도 없고 디레버리징 구간으로 들어갈 이슈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ETF가 승인이 됐고 또 네. 최근에 홍콩에서도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 여러 국가들에서 ETF를 승인을 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승인을 할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도 없고 세법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세금이 먼저 우선시 될 것이다. 세금이 먼저 우선시가 되어야 ETF 출시도 현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안전하고 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또 그것도 있잖아요. 한국 시장에 있는 상장된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저는 트레이딩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을 트레이딩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시기는 이게 비트코인을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만약에 원화로 계속 보유할 거냐 달러로 계속 보유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달러로 계속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자산으로서.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도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도지를 내가 몇 원에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서 글로벌 기준에서 대표되는 가격은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표기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얼마예요? 라고 표현을 하지만 글로벌 국제 가격에서 표준 가격은 이제 미국 CME 선물시장에서 고시되어 있는 그 달러 베이스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역시도 결국 우리나라 뭐 원화에 대한 환율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글로벌에 표준되는 가격이 달러이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하실 거면은 달러로 보유하시는 게 맞겠죠. 나중에 달러로 바꿀 수 있도록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비트코인도 달러에 연동되는 자산이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길게 보시면은 미국이 별로 규제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거는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해주는 자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이 긍정적이라는 부분은 달러랑 연동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은 미국인도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앞으로 유동성이 감소할 거라는 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되 이거를 저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저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코인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네. 왜냐 그러면은 그죠 이게 뭐 고 찰리먼거 선생님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배당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에도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도 쓰임새는 있어요. 사놓으면은 하지만 금은 이자를 주지 않죠. 말 그대로 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금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요. 금은 그냥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해칭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용도는 부동산도 되고 주식도 됩니다. 주식은 배당이 나와요.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임대료를 얻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역을 소위 말하는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수익을 얻는 걸 자산으로 칠 거냐 그게 아니면은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까지 자산으로 칠 거냐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 한정판 자동차를 산다 아니면 한정판 프라모델을 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산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은 이 프라모델이 200만 원짜리야 라고 하면은 그게 자산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한정판이기 때문에 내가 500만 원에 팔 수 있어 라고 하면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죠. 샤넬백도 마찬가지예요. 샤넬백을 자산으로 칠 거냐 안 칠 거냐는 그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코인도 자산으로 취급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요거는 좀 이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조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데일리 아침 방송할 때마다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비트코인 꼭 언급하세요. 유동성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대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부동산 불확실하죠. 비싸요.
그리고는 주식 비싸죠. 불확실합니다. 채권도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비싸졌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박살날 곳이 어디일까요? 라고 하면은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느낌으로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